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는 우리 경제론 들어갔죠. 경제론에서 수요와 공급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볼 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수요는 공급은 모두 유량 개념이다. 또 사전적 개념이다. 또 수요는 유효 수요의 개념이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이번 시간에는 계속 경제론 중에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또 수요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이런 것들 살펴볼 테고, 다음으로는 또 균형점이 있죠. 균형점의 이동,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다섯 번째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이걸 구분하는 걸 한번 보실 텐데, 그 전에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 우리는 경제론 같은 경우는 뭘 공부한다고 했습니까? 꼭 집어서 시장을 공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장 경제 체제니까 경제를 공부하는 걸 시장을 공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시장을 알아야 됩니다. 시장은 어떤 것이냐면 이 가격과 수량, 이것으로 표현된다. 이 평면에서 표현된다. 우리 시장은 항상 표현을 할 때 수량과 가격, 이 평면, 이 화살표, 이 평면에서 우리는 시장을 그릴 수 있다. 시장. 그런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 그게 시장이다. 그 표현은 세로축에는 가격, 가로축에는 수량을 표현한 것, 이게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수요와 공급을 배우셨죠? 수요와 공급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다. 뭐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개념. 수요와 공급은 일단 유량 개념이라고 했죠. 유량,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하고자 하는, 수요하고자 하는 욕구를 이야기한다. 욕구. 그리고 사전적 개념. 공급하고자 하는이지 한이 아니죠. 한이 아니다. 그래서 하는, 구매하고자 하는, 공급하고자 하는, 이것이 사전적 개념이다. 그리고 꼭 집어서 유효 수요를 얘기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을 공부할 때 이 시장은 어떤 시장? 부동산 시장. 우리가 공부하는 시장은 항상 부동산 시장. 부동산은 가격이 높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욕구가 있어도 살 수 없다. 그래서 수요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동산은 유효 수요를 이야기한다. 공급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제 유효 수요다. 저번 시간까지 배운 것 또 하나 배운 건 뭐죠? 수요량과 공급량. 우리 배우셨죠? 수요량과 공급량. 그래서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을 얘기했죠.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우리 이 평면에서 보시면, 우리 시장이라고 하는 이 평면에서 보시면 하나의 점으로 나타난다. 딱 여기 요 점이면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 요 양. 그래서 요 한 점이 이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 균형점도 마찬가지로 또 이 수요 곡선 상에 어떤 한 점을 딱 찍었을 때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 요게 한 점이 수요량 공급량이다. 그런데 우리 수요와 공급 얘기했을 때 거기서는 일정한 가격 수준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기는 일정한 가격 수준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모든 가격 수준에서 나타나니까 수요 곡선은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나고, 그 점을 쫙 찍어보면 일정한 모든 가격 수준에서 점을 쫙 찍어보면 하나의 선이 된다. 그 선이 수요 곡선, 하나의 선이 공급 곡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 기본 이론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드시죠? 곡선 하나가 수요 하나다, 곡선 하나가 공급 하나다. 수요 하나가 곡선 하나고 공급 하나가 곡선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왜? 수요와 공급은 가격 수준, 모든 가격 수준에서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선이 되니까 모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수요 하나가 곡선 하나, 공급 하나가 곡선 하나, 이렇게 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변화를 얘기할 때 수요 곡선이 변하면 수요가 변하는 것, 공급 곡선이 변하면 공급이 변하는 것, 점의 이동은 수요량, 공급량, 이게 변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리고 우리 또 하나 배우셨죠?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 이거 배우셨죠?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은 줄어든다. 이런 거 배우셨죠? 금방 꼭 기억하시라고, 반비례.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은 줄어든다라는 걸 표현하니까 가격이 오를 때
가격이 오를 땐 이렇게 가는 것이죠. 수요량은 변하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 나온다. 수요 곡선은 그래서 우하향한다, 반비례다,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것이다. 공급 곡선은 공급의 법칙 생각해 보시면 가격이 오를 때 공급량은 늘어난다 라고 말씀드렸죠. 가격은 오를 때 공급량은 늘어난다. 그래서 비례관계 그것들을 점을 나타내면 쭉 그 점들을 찍어서 선으로 이어보면 공급 곡선은 우상향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 그게 공급의 법칙, 수요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우하향, 우상향 기억해 두시고, 또 수요 곡선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수요 곡선은 효용 곡선이다. 우리가 수요는 어떤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죠.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다.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왜 구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상품이 나한테 주는, 그 재화가 나한테 주는 효용, 즉 만족도 아니면 이익, 또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수익 같은 게 있겠죠. 수익 같은 게 다 효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효용 곡선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십시오.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한계 효용 곡선입니다.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고 별로 시험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공급 곡선은 비용 곡선이다. 공급 곡선은 비용 곡선이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다른 것과 연관시켜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편하니까, 공급 곡선은 비용 곡선이다, 수요 곡선은 효용 곡선이다. 둘 다 꼭 집어서 한계 비용, 한계 효용 곡선인데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된다. 이 공급 곡선과 관련된 거 우리 지대론에서 우리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배우셨죠? 차액지대설 배우실 때 거기 보시면 우리 수학 체감의 법칙, 이런 법칙 나오시죠? 수학 체감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일정한 우리 공장이나 농토, 농사 짓는 농토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정한 농토 안에 일정하게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을 때 계속 수익이 늘어나겠죠. 거기다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니까 수익이 늘어난다. 그런데 수익이 알고 보면 늘어나는 만큼 그 비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학이 비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체감하더라. 그래서 수학 체감의 법칙, 노동과 자본을 일정하게 투입했을 때 수학이 계속 일정하게 가치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한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 나오는데 이걸 딱 뒤집어 보면 비용 체증의 법칙과 같은 얘기다. 왜 그러냐면 그 농토에서 일정하게 수확을 올리려고 하면, 일정하게 수확을 늘리려고 하면 비용은 계속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수학 체감의 법칙을 거꾸로 딱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같은 말은 비용 체증의 법칙. 그래서 한계 비용이 이렇게 체증한다, 공급 곡선이 체증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너무 깊은 얘기. 우리는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된다. 이거는 경제학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 경제학만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고, 우리는 비용 곡선, 효용 곡선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된다. 한계 비용 곡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을 얘기할 때, 또 수요와 공급 곡선을 이야기할 때 기울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기울기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울기는 특히 공급 곡선,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나올 때 이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한다. 근데 기울기는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우리 계단의 기울기 높고 낮고 이렇게 얘기하죠. 산의 기울기가 높고 낮고. 산이 기울기가 낮은 산은 민둥산. 산의 설악산 같이 산의 기울기가 굉장히 높은 산은 악산 막 이러죠. 무슨 악산, 설악산, 그러면 기울기가 높은 산이다. 그럼 우리 기울기를 어떻게 따집니까? 민둥산이 이렇게 쳐다보죠. 그 설악산 같은 경우 높은 산은 이렇게 쳐다보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무엇이? 기울기가 다른 것이죠. 기울기 낮고 높고. 이렇게 계단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 낮고 높고를 어떻게 따지느냐? 수평으로 얼마만큼 일정하게 갔을 때 수직으로 얼마나 변하느냐를 따지는 게 기울기다. 수평으로 한 걸음 갔을 때 수직으로 아주 높게 올라가면 이건 기울기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설악산 올라갈 때 힘들죠. 한 걸음 올라갈 때 높이가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힘들게 올라간다. 그런데 민둥산은 별로 안 힘들죠. 한 걸음 갈 때 높이가 별로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기울기는 항상 수평을 일정하게 변할 때 수직으로 얼마나 변하느냐, 요걸 따지는 게 기울기다. 수평의 변화에 수직이 얼마나 변하는가, 하나 변할 때 얼마나 높이가 올라가는가, 이게 기울기다. 그런데 이제 우리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따질 때 수평은 뭡니까? 수평은 수량이죠. 수직은
가격이다. 가격.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수평이 수량이고 수직은 가격이다.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똑같습니다. 이거랑 수평이랑 수직 올라갈 때 수량이 변할 때 수평으로 일정 정도 변할 때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게 기울기다. 요 그림을 생각하시면 금방 기울기는 떠오를 수 있다. 기울기는 어차피 이것과 이것의 변화 정도니까 이것과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울기의 변화량이다. 기울기는 우리 탄력성 배울 때 금방 아시죠? 이거 꼭 관련이 굉장히 깊다. 탄력성은 우리 생각을 해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할 때 가격이 변화율 분의 수요량이 변화율. 이거 거꾸로죠? 가격이 변화율 분의 수요량이 변화율.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다. 그래서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가 되는 것이다. 반대. 그래서 기울기, 수평, 기울기는 나쁘죠. 기울기가 낮은데 완전 탄력적일 때 수평이죠. 탄력적인 건 그때 연결해서 다시 보실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이 다음으로 수요량, 공급량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격이 있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든다.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늘어난다. 수요의 법칙. 그래서 가격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그리고 인구가 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요량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커피 수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수요도 마찬가지로 어떤 재화도 인구가 늘어나면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수요량은 늘어나게 된다는 거. 또 이자율도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오르면 돈을 빌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 같은 경우 이자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돈을 빌리기 쉽지 않으니까 유효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돈을 갖고 거기서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늘어나게 된다. 반면에 이자율이 떨어질수록 수요량은 늘어나겠죠. 수요량이 늘어난다. 소득도 마찬가지로 어떤 소비든지 마찬가지로 소득은 어떤 소비까지는 아니겠네요.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은 늘어나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 이런 건 있겠죠. 나중에 우리 연관제에서 배우시듯이 소득에 따라서 수요량은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 또 해당 재화의 선호도가 늘어날수록 수요량은 늘어난다. 만약에 커피의 선호도가 사람들이 다 늘어났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더 많이 소비할 테니까 수요량은 늘어나겠죠. 그런 거 선호도가 늘어나면 된다. 그리고 이제 해당 가격이 변화 예상. 가격이 변화와 가격이 변화 예상은 또 다른 거다. 분명히 다른 거다. 우리 담배값 이번에 올랐죠. 담배값 올랐을 때 담배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되니까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사면 가격이 오르는 가격에 사야 되니까 지금 당장 사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많이 찾겠죠. 그럼 막 사재기 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되면 수요량은 늘어나고 가격이 내릴 거라고 예상되면 지금 사지 말고 좀 기다렸다 나중에 사자 이렇게 되니까 수요량은 줄어든다라는 거. 가격이 변화 예상 가격과 구분하는 것 기억을 해두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점이다. 이것 말고도 무수하게 많다.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무수하게 많다. 우리 수요 곡선은 효용 곡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것, 수요량에 영향을 끼치는 것, 효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수요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점이다. 이것 이외에도 무수하게 많다라는 거, 어떤 것이든지 효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다음으로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이번에도 공급량은 가격 영향을 받겠죠.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어난다. 왜?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늘어날 테니까 공급량은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고 설명드렸지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비용 곡선 수학 체감의 법칙 그것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두십시오. 또 이자율이 오르면 돈 빌리기 쉽지가 않으니까 돈 빌려서 생산을 해야 공급을 할 텐데 돈 빌리기 쉽지가 않으니까 생산이 줄어들겠죠. 반면에 얘랑 똑같이 움직인다. 또 이자율이 내려갈수록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서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공급량은 늘어난다라는 거. 가격이 변화 예상. 얘도 가격이 변화 예상이 있죠. 수요량도. 근데 공급량도 가격이 변화 예상이 있다. 근데 얘네들은 반대로 움직인다. 우리 이번에 담배값
오른다고 예상을 했으니까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재기 해놨죠. 나중에 팔려고 비싸게 팔아야지, 나중에 팔아야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되면 공급량은 줄어든다. 그때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반면에 가격이 내릴 거라고 예상이면 내려가기 전에 빨리 팔아야지 하고 지금 막 공급량을 늘리겠죠. 이런 것, 지금 가격과 가격의 변화 예상은 다른 것, 그리고 얘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이번에 이제 생산재의 공급량은 우리 공급 곡선은 비용 곡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생산재가 공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싸게 잘 되면 잘 될수록 비용은 줄어드는 것이니까, 공급이 원활하면 원활할수록 공급량은 늘어난다. 근데 생산재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공급량은 줄어들겠죠. 상식적인 것. 가격 요소, 생산 요소 가격 또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다. 공급은 비용 곡선, 생산 곡선, 비용 곡선이니까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내가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급량은 줄어들고, 생산 요소의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급량은 늘어난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가격이 공급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비용 곡선.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공급 곡선은 계속 공급하기 쉽지가 않아지겠죠. 높게 올라간다. 또 건축 규제 같은 경우, 우리 공급 같은 경우 부동산 공급을 얘기할 테니까, 건축 규제 같은 경우가 완화되면 완화될수록 공급량이 늘어나고, 공급 규제가 더 타이트해지면 타이트해질수록, 공급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급량은 줄어든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중요한 것 점점점이다. 공급 곡선, 즉 공급량. 공급 곡선은 비용 곡선이니까 비용과 관련된 어떤 것도 공급량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면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있을수록 공급량은 줄어들고, 비용이 감소하면 감소하게 되는 영향일수록 공급량은 늘어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것 말고도 점점점 얼마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비용과 관련된 것들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이것을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요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량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시장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수직축에 이렇게 수직축의 가격, 수평축의 수량, 이것을 나타내는 게 시장이라고 했죠. 이게 시장이다. 이 시장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그럼 이제 가격과 수량 이 축에서 하나의 점은 어떻게 표시됩니까? 하나의 점이 딱 찍혔다. 그 점은 일정한 가격과 일정한 수요량, 일정한 공급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점은 가격과 수량의 조합이다. 균형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균형점에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점은 일정한 가격과 일정한 수량의 조합이다. 그런데 이제 수요량, 공급량의 변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화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말을 막 계속 똑같이 하는 것 같죠? 반복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이제 이 평면에서 한번 보시면 이 수요 곡선이죠. 네, 가격이 1에서 노란 가격 2로, 가격 2로 변했다. 그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파란 수요량 1에서 노란 수요량 2로 줄어들게 된다. 그럼 점으로 나타내면 가격 1과 수요량 1의 조합인 요 점에서 가격 2, 두 번째 수요량 2의 조합인 요 점으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으로 이제 수요의 변화가 어떤 건지,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시장이라고 했죠? 이게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엔 가격, 가로축엔 수량. 그래서 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거래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가격과 수량, 즉 가격과 거래량, 즉 가격과 수요량과 공급량 이걸 표시하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수요량과 공급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금방 살펴봤죠. 가격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었다. 수요량에 영향을 끼치는 것 굉장히 많았고 공급량에 끼치는 것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 평면상에서 보시면 가격과 수량만 나와 있죠. 가격과 거래량, 즉 가격과 수요량과 공급량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격의 영향, 수요량에 영향을 끼치는 것, 공급량에 영향을 끼치는 건 무수히 많았는데 이 안에는 가격밖에 요인을 설명할 수 없겠네요. 그럼 그 이외의 요인들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시장을 가정해 놓고 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 그 모든 요인들을 하나로 딱 뭉뚱그렸다. 단으로. 다른 요인들은, 다른 조건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버렸습니다. 즉 가격 이외의 것들은 다 동일하다 일단. 다 동일하다 일단. 그리고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량이 변하는 걸 이 평면 안에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은 줄어든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 가격이 오를 때 공급량은 늘어난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모든 조건, 우리가 금방 살펴봤던 수요량과 공급량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요인들, 다른 요인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걸 우리 수요량이 변화,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변하는 걸 공급량이 변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다른 모든 조건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한 이것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 공급량이 변하는 걸 우리는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기억을 해두실래요? 그래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 수요량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량 마찬가지다.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의 변화,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면 공급량의 변화. 그런데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이 다른 모든 조건, 그 중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면 이걸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 그래서 공급량, 수요량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인이 된, 이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의 원인이 된 것이 가격이면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고 가격 이외이면 수요의 변화, 공급이 변화라고 한다. 원인이 무엇인가로 구분하는 것이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고 공급량이 변하면 수요의 변화, 공급이 변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기억을 해두실래요? 그럼 이제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시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으니까 가격은 동일한 거죠. 가격은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가격은 동일할 때 수요량 1에서 2로 변했다. 그럼 가격이 동일했으니까 수요량 조합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움직인 거죠. 요점 수요량 1 요점에서 수요량 2 요점으로 움직인 것이다. 그래서 평행 이동한다. 수요가 늘어나면 우측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이죠. 평행 이동한다 라는 거. 점이 평행 이동한다. 그런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으니까 모든 가격 수준에서 동일한 점들이 다 움직이게 된다. 모든 가격 수준에서 동일한 점들이 다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이동한 점들을 쫙 연결한 선, 이게 수요 곡선, 다른 것이 나온다. 또 우리 수요 하나가 곡선 하나가 수요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곡선 하나가 공급 하나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수요, 다른 곡선이니까 다른 수요가 된다.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다른 수요 곡선이 나온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면 다른 공급 곡선이 새롭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수요의 변화, 수요량이 변화, 공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럼 이제 다음으로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포인트 여섯 번째 포인트로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누차 강조했죠? 수직축, 가격, 수평축, 수량, 가로, 수량, 세로, 가격, 이것이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시장. 이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거래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거래를 한다. 그래서 우리 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만나서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이것만 이야기하면 중요한 것이 빠졌다.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이게 항상 가정이 된다. 이 조건이 성립되어야지만 이 조건 하에서 이 수요 곡선 각각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걸 점을 찍어서 수요 곡선이 나오고 공급 곡선이 나오는 것이다. 각 가격의 수준에서. 그래서 이런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 요 점에서 균형점이 이루어진다. 요 균형점은 무엇의 조합입니까? 가격과 수량의 조합이죠.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이다. 거래량의 조합이다. 그래서 균형점에서는 이거를 딱 집어서 균형 가격 또 딱 집어서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균형점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조합이 되겠죠. 그렇다. 이게 균형을 이룬다. 균형은 한번 균형을 딱 이루게 되면 이 조건이 변하지 않는 이상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는 조건이 이게 변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균형점에 남아 있겠죠. 왜 남아 있습니까? 보시면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만약에 거래된다.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라고 하면 높게 형성됐다라면 요 점이겠죠. 요 위점, 요 아무데나 딱 집어서 쫙 거의 선을 한번 그어보면 우리 수요량은 수요 곡선이 만나는 요 점이겠죠. 요 가격 수준에서 수요는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이 정도 가격 수준에서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요 선과 흰 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요 점만큼 공급을 하려고 사람들은 의도하는 거겠죠. 요 점만큼 사람들은 수요하려고 의도하는 양이다. 그래서 수요량보다는 공급량이 더 많죠. 요 가격 수준에서는. 그래서 초과 공급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균형 가격보다 높게 가격이 형성되면 초과 공급이 나타난다. 초과 공급이라는 건 공급이 더 많다라는 소리고, 그러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소리죠. 그래서 내 물건이 잘 안 팔리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경쟁해서 조금이라도 더 팔려면 가격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을 조금씩 눈치 보면서 서로 내린다. 내리다 눈치 안 보는 만큼 내리는 것, 균형점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내려서 균형 가격으로 수렴하게 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그럼 이제 균형 가격보다 아래의 가격이 만약에 형성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균형 가격보다 아래면 요 점이겠죠. 요 점 어디인가 되겠다. 그래서 요 점을 딱 찍어서 한번 쭉 흰선을 그어보면 요 흰 점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요 점은 요 가격 수준에서 공급하려고 의도하는 양이겠죠. 요 점이 공급량이 되겠다. 공급점 대비 됐다.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보면 요게 공급량, 그리고 요 가격 수준에서 흰 점을 쭉 따라 보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있겠죠. 요 점, 수요 곡선에서 만나는 요 점.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요만큼 수요하려고 하는데, 보시면 공급하려는 공급점보다는 수요점이 더 많죠. 그래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수요하는 수요량이 훨씬 많다. 그래서 이것을 초과 수요다. 수요가 초과니까 초과 수요라고 얘기를 한다. 초과 수요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러면 내가 살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으니까 서로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팔려고 하는 그 가격보다 조금씩 다른 사람보다 더 부르겠죠. 내가 좀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어디까지? 균형점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초과 수요는 가격을 계속 올려 부르게 된다.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균형점까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균형 가격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형성되면 균형점에서 항상 가격이 결정되고 균형량, 거래량이 결정되게 됐다. 균형점.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일로 수렴하게 된다. 균형점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게 균형이다. 균형. 기억을 해 두실 내용입니다.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오르고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내린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균형이 이동해서 수요의 변화 요인, 다음에는 또 공급의 변화 요인,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시장 있죠? 가격과 수량의 조합. 시장에서
그 옆에 항상 존재하는 것, 단, 다른 모든 조건은 병일하다 할 때 이 단, 요게 변했을 때 수요가 변한다고 했죠. 공급이 변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거의 요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 증가 요인,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다음엔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수요의 증가 요인은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인구가 증가하면 아무래도 수요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수요할 테니까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는 늘어난다.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는 늘어난다. 일반적인 경우 소득이 증가할 때 어떤 재화는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 열등제죠. 근데 일반적으로 정상제를 가정하니까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 그건 이제 연관제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대체재 같은 경우는 나와 같은 효용을 제공하는 녀석.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효용을 제공하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녀석, 다른 녀석, 대체재 그 녀석의 가격이 올랐어. 그럼 대체재 가격은 올랐으니까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대체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대체재 수요량은 떨어졌겠네. 그 수요량이 떨어진 수요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로 온다. 대체재인 나한테로 온다. 그 녀석의 대체재인 나한테로 오니까 나의 수요량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 대체재 가격. 이것들은 또 연관제에서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또 연관제 관련 보완제 가격이 하락한다. 보완제 같은 경우는 나와 그 녀석은 같이 써야 좋은 녀석이죠. 이 보완제 같은 경우 그 녀석과 나는 같이 가야 좋은 녀석이다. 근데 그게 그 녀석의 가격이 떨어졌어. 와, 사람들이 좋아하네. 더 많이 수요하네. 걔 걸 수요함으로써 내 것까지 덩달아 수요하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것도 연관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 그리고 해당 재화의 선호도 증가. 내 재화, 내가 지금 분석하는 그 재화의 선호도,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됐어. 광고를 막 해갖고 그게 더 좋게 느껴져. 그러면 그걸 더 많이 사겠죠. 이 선호도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 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담배값 예로 든 것 같이 가격이 담배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당장 막 사들이는 것. 그게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가 증가한다. 가격과 다른 것입니다. 가격과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니까 더 많이 돈을 빌릴 수가 있다. 싼 이자로.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가구수의 증가, 가구수의 증가는 인구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요인으로 된다. 이것들이 다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수요 감소 요인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과 감소하는 요인은 반대겠죠? 반대겠다. 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 소득이 증가한 게 아니라 소득이 감소하면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겠죠. 같은 원인, 반대로에 대한 원인으로 인해서. 또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하는데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그 녀석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늘어나겠네. 그 수요량이 늘어난 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서 빠져나간 것이다. 나한테서 빠져나간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수요량은 감소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대체재 가격은 상승하면 나의 수요량은 늘어나고 하락하면 감소하는 것이다. 내 재화의 수요량이. 보완재 가격이 이번엔 얘는 하락인데 이번에는 상승하겠죠.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나와 그 녀석은 같이 써야 좋은 녀석인데 걔가 가격이 상승했어. 그럼 사람들이 너무 비싸, 다른 거 사. 그럼 내 거랑 같이 안 쓰겠죠. 그럼 내 것까지 같이 주러, 내 수요가 같이 준다. 그래서 수요의 감소 요인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보완제, 소득 대체재 보완제는 다시 연관제에서 살펴볼 것. 그리고 해당 재화의 선호도 증가인데, 그럼 선호도가 감소하면 당연히 감소하겠죠.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가격이 이번엔 상승이 예상이니까 가격이 하락이 예상된다면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당연히 나중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니까 지금 사는 것보다 나중에 기다렸다 그때 사는 게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당장은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것, 수요 감소 요인이 되는 것. 이자율이 하락, 근데 이번에는 이자율이 상승하겠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전보다도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지만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빌리는 빌리는 돈이 줄어들겠죠. 그럼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또 가구 수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했지만 가구 수가 감소하면 반대로 그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인구 감소하는 같이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하게 된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은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우리 언제나 이제 수요와 공급은 이렇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분석할 텐데 수요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가격과 수량이 있는 이 시장에서 수요량은 이렇게 수요는 이렇게 노란 선으로 처음에 그려진다. 그런데 이 노란 선으로 수요가 그려졌을 때 이런 요인들의 변화로 인구 증가나 아니면 소득 증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다면 각 점에서 모든 점에서 수요량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곡선이 이 빨간 곡선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우측으로 이동한다. 항상 연습을 해서 이 그림 그려주시는 것. 이런 요인들이 있으면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걸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연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막 조합했을 때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 그림으로 딱 그리는 것. 그래서 수요가 증가 요인, 그래서 수요를 오른쪽으로 증가시켰다. 공급을 증가했다. 공급 증가 요인은 공급이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요인 해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다. 연습을 해보시는 거. 수요 감소 요인은 여기겠죠. 역 반대겠죠. 그래서 수요가 노란 선으로 있다가 이 수요가 빨간 선으로 좌측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 좌측으로 수평 이동하는 게 수요의 감소 요인 요 그래프로 나타내진다는 거 눈여겨 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수요의 변화 요인을 봤으니까 이번엔 공급의 변화 요인을 봐야 되겠죠. 공급의 변화 요인. 이번에는 수요의 변화 요인을 봤으니까 이번엔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공급의 변화 요인. 우리 수요 곡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효용 곡선이라고 했죠. 한계 효용 곡선이다. 그래서 효용에 영향을 주는 건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효용, 즉 만족감이죠. 효용은 만족감. 아니면 투자재 같은 경우는 수익, 이득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만족감이나 수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어떤 것이든지 무조건 그 전에 설명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은 만족감을 증가시키는 것, 수익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라고 판단되면 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반대로 만족감을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수익을 감소시키는 요인 모두 다 그런 것들은 수요의 감소 요인이다. 또 비용은 공급은 비용 곡선이라고 했죠.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했다. 그래서 비용을 감소시키면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나타나면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일단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증가 요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 구체적으로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비용이 감소되는 것이죠. 그럼 공급이 증가한다는 요인이다.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공급이 증가 요인,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 여기에는 임금 이런 거 다 들어가죠. 또 이자율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 여기 안에 이런 게 그게 다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 기술의 향상은 공급이 증가 요인. 또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공급이 증가한다. 아무래도 규제가 완화되니까 공급을 증가시킬 수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택지 공급이 증가되면 아무래도 생산 요소가 가격이 다운되겠죠. 아무래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공급이 증가 요인이 되겠다. 그리고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우리 수요도 이런 게 있죠.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게 있었죠. 근데 얘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니까 지금 당장 공급을 해서 많이 팔아야 나중에 파는 것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남겠죠.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하락이 예상되면 공급이 증가된다라는 거. 그 이자율이 하락은 공급이 증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우리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더 싼 가격에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생산을 해서 공급을 더 많이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자율 하락은 공급의 증가 요인 마찬가지로.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되면 아무래도 우리 주택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되면 지금 당장 이렇게 더 많이 공급을 할 수 있겠죠.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근데 반대로 중과되면 감소 요인이 되겠죠. 이거 반대 살펴볼 테지만 경기 전망이 호전되면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계속 주택 공급이나 이런 걸 늘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호전되면 공급이 증가 요인이다.
또한 중요한 것 저번에도 말씀드린 점점점이다. 마찬가지로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도 마지막에 점점점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것 이외에도 이 설명드린 것 이외에도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 것이다. 점점점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다. 즉 공급은 비용 곡선이라고 했으니까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점점점 무수히 많다. 수요는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 그럼 수요의 증가 요인, 효용을 감소시키는 것. 수요의 감소 요인이라는 거. 또 이번에 증가 요인을 봤으니까 이번엔 감소 요인을 한번 봐야겠죠. 근데 증가 감소 요인 안 적어놨죠? 똑같이 이위의 것들이 반대로 하면 감소 요인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은 증가 요인인데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 요인이 되겠죠.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니까 공급이 감소 요인이 된다. 생산 기술의 향상, 얘는 생산 기술 하락.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생산 기술이 낮아지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빠진다. 생산 기술은 빠진다. 감소 요인 대부분 감소하는 생산 기술이 낮아지는 경우 드물 테니까 없을 테니까. 건축 규제 완화가 증가 요인이라면 건축 규제 강화가 감소 요인이 되겠죠. 규제를 많이 해버리면 아무래도 감소하게 된다. 우리 건축 규제 같은 경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건축 규제 때문에 많이 공급이 좌우될 테니까. 또 택지 공급이 증가. 근데 얘는 택지 공급이 감소했어.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택지 공급을 감소했어. 그럼 아무래도 주택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택지 공급이 감소, 그럼 주택 공급이 감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이 예상되면 공급이 증가하는데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면 공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왜? 앞으로 오를 테니까 지금 공급하는 것보다 나중에 뒀다가 나중에 공급하자. 시기를 조절해서 나중에 공급하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높은 가격에 파니까. 그래서 당장은 수요가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이 되겠다.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또 이자율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하죠. 그런데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왜? 같은 돈을 빌려도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되니까 가격이 더 올라간 격이 되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은 증가, 양도소득세 중과는 공급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중과하니까 뒀다가 나중에 팔자라는 게 나중에 팔고 나중에 공급하자 이렇게 되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경기 전망이 호전되면 증가하지만 경기 전망이 악화되면 경기 전망이 안 좋아. 그러면 아무래도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이 되겠죠. 이런 요인들로 공급이 증가하고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이 증가 요인은 공급은 우상향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노란 곡선이 원래 공급 곡선이다. 단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할 때 이 노란 곡선이었는데 그 다른 모든 조건이 이렇게 변했어. 공급이 증가 요인이 발생했어. 그러면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증가 요인.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공급량이 오른쪽으로 늘어나니까 새로운 공급 곡선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공급이 증가 요인이 나타나면 원래 곡선보다 오른쪽에 새로운 곡선이 나타나고 글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 이 그림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제 이것과 반대되는 공급이 감소 요인이 나타나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기존의 공급 곡선 단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요 조건이 동일할 때 요 노란 곡선이었는데 그것이 바뀜으로 인해서 공급 곡선은 새로운 공급 곡선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 요인이 나타나면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공급 감소 요인이 나타나면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수요도 마찬가지다. 수요의 증가 요인이 나타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수요의 감소 요인이 나타나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라는 거 요거 꼭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균형의 이동은 요 그래프로 쭉 살펴볼 테니까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균형의 이동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의 이동. 우리 시장에서 균형이란 어떻게 형성된다고 했죠? 시장. 세로축에는 가격, 가로축에는 수량. 이게 시장이라고 했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점을 형성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할 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서 균형을 형성하게 된다. 또 그 균형점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조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알아둘 건 균형 가격보다 더 높게 가격이 형성됐다면 초과 공급이 나타난다고 했죠. 초과 공급은 공급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 거를 먼저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좀 더 적게 낮게 불러야겠죠. 그러다 그렇게 쭉 부르다 보면 어디까지 수렴한다? 균형점까지 수렴한다. 또 균형 가격보다 더 낮게 가격이 형성됐다면 이번에는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고 했죠.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는 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소리다. 그럼 자기가 먼저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사기 위해서는 더 높은 가격을 조금씩 제시하게 된다.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균형점까지.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되는 것, 거기가 수렴하게 된다. 그것이 균형이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건 단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이게 형성될 때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균형의 이동이라는 것은 그 균형점이 이동한다는 것이죠. 왜? 단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깨져서 수요의 증가 요인이 나타나든지 수요의 감소 요인이 나타나든지 수요의 공급이 증가 요인이 나타나든지 공급의 감소 요인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에 우리 요인들을 쭉 배웠죠. 그것이 시험에 나온다. 자주 나오고 자주 물어보는 문제다. 잘 보셔야 될 것.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들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수요의 증가 요인이 나타나서 수요가 증가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균형이 이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노란 수요 곡선과 파란 공급 곡선이 있어서 A점에서 균형이 있었겠죠. 균형점이 있었는데 수요의 증가 요인이 나타났으니까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했겠네요. 빨간 수요 곡선이 됐다. 그러면 균형은 A에서 B로 갔겠네. 그럼 A와 B를 비교하면 되겠네. A와 B를 비교하면 가격은 더 높겠죠. 더 높이 형성돼 있으니까 B가 가격은 올라간다. 거래량은 좌우를 비교하면 되겠죠. B가 A보다 우측에 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하는 것이다. 간단하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수요의 감소 요인이 나타났다. 수요의 감소 요인이 나타나는 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소리죠.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소리다. 좌측으로 이동하면 기존의 파란 곡선과 파란 공급 곡선과 만나는 A점에서 B점으로 균형점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A와 B를 비교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A와 B를 비교했을 때 B는 A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다. 낮게 형성됐다는 건 가격이 떨어졌다는 소리다. 또 B는 A보다 좌측에 있죠. 좌측에 있다는 소리는 거래량은 감소했다는 거죠. 거래량은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수요의 감소 요인이 나타나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요게 답이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번에는 이제 공급이 증가 요인이 나타나서 공급이 증가했다.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노란 수요 곡선이 있겠죠. 그리고 파란 공급 곡선이 있어서 A점의 기존에 거래 균형이 있었다. 균형이 있었는데 공급이 증가 요인이 나타나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네요.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빨간 공급 곡선이 됐죠. 그래서 균형점은 A에서 B로 움직였다. A와 B를 비교하면 B는 A보다 더 낮게 있죠. 그래서 가격은 떨어지고 B는 A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거래량은 증가한다. 요게 답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이번에 공급이 감소 요인이 나타났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균형이 있었는데 단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깨졌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 요인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도 똑같죠. 노란 수요 곡선과 파란 공급 곡선이 있었는데 공급이 감소 요인이 나타나니까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A점에서 B점 균형이 이동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A점과 B점을 비교했을 때 B가 A보다는 더 높다.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갔다는 소리죠. 그리고 B가 A보다는 좌측에 있으니까 거래량은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게 답이 된다라는 거.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온다. 근데 요것만 딱 네 가지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수요의 변화 요인과 공급의 변화 요인이 같이 나타났을 때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의 변화 요인과 공급의 변화 요인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 균형점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 생각하시고 수요의 변화 요인과 공급의 변화 요인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큰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큰지. 그래서 수요의 변화 요인이 더 크다. 공급의 변화 요인보다. 그러면 이거 무시하시고 요걸로 푸시면 됩니다. 요걸로. 그래서 수요의 변화 요인이 더 크다. 근데 수요의 증가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나타나면 수요 증가 이렇게 해서 수요 증가가 이렇게 A점에서 B점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 그리고 수요의 감소 요인이 더 크다. 공급이 변화 요인보다 수요의 감소 요인이 더 크게 나타났다. 문제에서 주시면 요걸로 푸시면 됩니다. 요걸로. 그래서 수요가 노란 점에서 빨간 점으로 변했다. 수요가 노란 곡선에서 빨간 곡선으로 변해서 A점에서 B점으로 변했으니까 가격이 내리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게 답이 됩니다. 역으로 수요의 변화 요인보다 공급이 증가 요인이나 공급이 감소 요인이 더 크게 나타났다. 문제에서 주시면 공급이 증가 요인이 더 크다. 그럼 요걸로 푸시면 되고 공급이 감소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문제 주면 요걸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 요인이 더 크다. 그럼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증가. 이게 답이 되고 공급이 감소 요인이 더 크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이게 답이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큰지 문제에서 주면 그 작은 거는 무시해버리고 큰 것만 생각하고 이걸로 푸시면 된다. 큰 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푸시면 된다.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게 큰지 주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게 큰지 주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방금 설명드렸듯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했을 때 수요나 공급이 어떤 것이 더 크게 변했다. 아니면 값을 딱 주고 어떤 것이 더 크게 변했는지 알 수가 있을 때는 더 큰 녀석, 수요의 변화 요인이 더 크면 수요의 변화 요인만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 공급의 변화 요인이 더 크게 분명히 알 수 있게 줬을 때 아니면 공급의 변화 요인이 더 크다라고 줬을 때는 공급의 변화 요인만 하나만 생각하고 공급 곡선만 변화시켜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그런데 어떤 게 큰지 명확하게 주지 않았을 때 숫자로 주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게 더 큰지 이야기를 안 했을 때는 이렇게 풀면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는 알고 다른 하나는 알 수가 없다가 답이다.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보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렇게 줬는데 명확하게 수요 증가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명확하게 숫자로 줘서 얼마만큼 더 크게 증가했는지 알 수가 없을 때는 이렇게 풀면 된다.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나타났죠. 그럼 기존에 노란 수요 곡선, 파란 공급 곡선이 있었다. 그래서 기존의 균형점은 A다. A. 요 점에서 A가 형성된다. 근데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노란 수요 곡선이 빨간 수요 곡선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 그런데 명확하게 주지 않았으니까 수요 곡선은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1이 될 수도 있고 2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다.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겠죠. 계속 위로 늘어날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로 파란 공급 곡선에서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이 하얀 공급 곡선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1과 같이 2와 같이 3과 같이 여러 개로 어느 정도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A점보다는 균형점이 이쪽에 형성되는 것이죠. 이쪽에 형성된다. 그래서 요 빨간 수요 곡선과 하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요 모든 점들이 균형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균형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점들이다. 이렇게 형성된다. 그래서 우리가 A점보다는 명확하게는 모든 가능한 점들이 다 오른쪽에 있죠. 다 오른쪽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분명히 증가한다. 이 A점보다는 모두 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가능한 모든 점들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한다. 그런데 가격은 A점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이런 점은 낮고 이런 점은 높죠. 그래서 높게 변할 수도 있고 낮게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가격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주면 이렇게 어떤 것이 큰지 아니면 명확하게 얼마만큼 변해서 어떤 것이 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수요의 증가가 50이고 공급이 증가가 30이다. 이렇게 수요의 증가 요인이 더 크다라고 확실히 주면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걸 주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는 알고 거래량은 알고 가격은 모른다가 답이 된다. 그래서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른다가 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와 공급 명확하게 어떤 것이 더 크게 주든지 아니면 더 크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모호하게 주면 그냥 지문에서 쫙 보고 지문에서 수요량은 증가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라야 되는데 둘 다 명확하게 준 거죠. 그건 답이 안 된다. 그래서 쭉 오지선 다 찾아보고 거래량이 어떻고 가격은 어떻다, 가격은 모르겠다라는 게 둘 중에 하나는 모르는 게 답이 된다라는 거. 시간이 없을 때는 그런 지문 찾아보고 한 2개 정도 되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게 답이 되겠다.
그게 요령이다. 그래서 둘을 명확하게 주지 않으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른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는 설명드렸듯이 우리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이런 것들 한번 직접 이렇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려봐서 거래량과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하나는 알고 하나는 어떻게 모르는지, 이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체크 문제, OX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의 수요 곡선이 이동하였다면 이를 부동산의 수요의 변화라 한다. OX. 1번은 5죠. 소득이 변한 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으니까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2번.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OX. X죠. 수요 곡선 이동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변하는 것이니까 이걸 수요량이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다. 그래서 2번은 X. 3번. 인구의 감소라는 요인으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이다. OX. 이건 5죠. 인구 감소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것이니까 수요의 변화 맞습니다. 4번.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은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OX. 4번도 5죠. 부동산 공급이 증가. 공급의 증가 요인이죠. 여기 보면 공급은 비용 곡선이라고 했죠. 그런데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비용이 감소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급이 증가 요인이다. 생산 요소의 가격 하락은 내용으로 보면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과 같은 이 생산 요소 가격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은 5입니다. 5번.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였다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된다. OX. 5번은 X죠. 이렇게 주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 같죠? 근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인데 두 개 어떤 게 더 크게 감소했는지 어떤 게 더 크게 증가했는지 뭐 이런 거 안 줬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큰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른다. 그런데 우리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했다. 명확하게 줬죠? 하나는 알고 하나는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야 되니까 5번은 틀렸다.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분명히 오릅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게 답이 되겠다.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변하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6번. 어느 지역에서 아파트 주변 환경이 개선은 해당 지역의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한다. OX. 6번은 X죠. 아파트 주변 환경의 개선은 효용이 증가하는 것이죠. 효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다.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균형 가격이 하락하겠습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간다. 그래서 6번은 X. 7번.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차적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OX. 7번도 X죠. X.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공급이 증가 요인이죠.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죠. 감소하지 않는다. 가격은 하락하는 건 맞는데 거래량이 증가한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7번은 X.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수업 포인트 5번째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그 원인이 가격이면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가격 이외이면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이렇게 되는 거 굉장히 쉬우셨죠? 또 균형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쭉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리고 비슷비슷한 시험이 비슷한 지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잘 살펴보시면 절대로 틀릴 일이 없다. 한번 잘 익혀두시면 절대로 틀릴 일이 없고 이거는 점수 나오는 자판기와 같다. 잘 한번 꼭 정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문제를 푸시고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